시작. 안녕하세요. 똘스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점심때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주 되면 또 골든위크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짧은 휴가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밀려왔던 컨텐츠들 하나씩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 써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요, 임대입법과 종부세 얘기 할 거예요. 좀 무섭네. 오프닝은 짧게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눠볼 건지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둥. 이 법안을 굉장히 많이 찬성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어 하니까 조금 귀에 쓴소리를 하더라도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입법하고 종부세 왜 갑자기 똘스의 내피셜 김이사가 들고 나왔는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좀 해먹은 뉴스가 되긴 했어요. 저희가 조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자, 5월 13일에 우리 박상호 국토부 장관님께서 전세갱신 5% 인상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세갱신 5% 인상 제한, 국회에다가 이제 임대입법 원상복구 좀 해달라 요청했잖아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임대입법, 임대 3법 헷갈리시잖아요.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운영이 되곤 있지만 아직 전월세 가격에 과세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외로 치고 지금 전월세 시장에 가장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통상 임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박상호 장관은 임대입법, 그 중에서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없애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입법이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어? 네, 맞아요.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왼쪽이 과거 임대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전세 계약의 형태입니다. 과거의 전세 계약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 갱신될 때마다 물가나 경기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쪽 임대입법이 발의된 이후에는 5% 인상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2+2, 1+1이라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을 갱신 때,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하는 갱신 계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전에 올리지 못한 가격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 기간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리 가격을 올리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 결과를 예상을 했고 아니라 다를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아무튼 임대입법은 2020년 6월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전세계약이 됐던 것들이 올해 6월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돼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이라든가 송파권에 7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임대입법으로 인한 상승은 정확히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전세시장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자, 볼게요.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전세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이유를 따져볼 수 있어요. 먼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파트로 자꾸 수요가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근래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주담대 대출의 금리가 하방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금리면 예전처럼 5% 6% 그 금리는 아니니까 요 정도 금리 정도면 이자 내가 감당할 만해 라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도 있지만 전세 시장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시장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전세가가 또 오르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힘든 상태이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소득 금액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요.
크죠. 그래서 이자 부분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임대 입법, 이 부분이 이제부터 전세 시장,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다. 본격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물량의 공급 감소 부분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피하고 있는 비아파트도 아파트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 사람은 어디선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비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난 콘텐츠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의 감소는 단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2가 됐잖아요. 신규 계약보다는 갱신 계약이 많다 보니까 전세 수급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 임대 입법은 지속적으로 전세 시장에 있어서 그 물량 수급에 대한 악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공급 절벽의 시대에 최근에 국토부가 물량을 누락했다 해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은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런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건축되는 거 말고도 인허가가 돼야지 건축이 되잖아요. 인허가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분양 물량 일부를 제외하면 2027년 정도 되면은 물량이 거의 없어요. 저만의 생각인데요. 2023년 5월 달이 지금 대한민국 전세 시장에 있어서 가장 바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요, 지금 임대 입법의 가장 수혜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이후 전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분들은 임대 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인상 상한 혜택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 2027년 1월부터는요 전세가의 급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수혜가 소멸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막 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전세 가격에 대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가의 가격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예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 시장은요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전세 시장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잉여주택이 있어서 집이 남으면 전세가 떨어지고요. 집이 모자라 그럼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 입법 말입니다.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지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여소야대의 국면은 지난 국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의 현재 기조는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될까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지금 행정부는 국회한테 이런 걸 요청을 할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앞으로 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 전가 혹은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어 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늘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어떤 문제의 발생은 과거 정부에서 이어진 거다. 국토부의 공급 물량의 누락 부분도 사실은 전 정부가 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임대 입법 때문이다.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 풀어줘야 되는데 니네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는 아주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출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사실 지금의 여당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수도권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야당의 대표가 굉장히 격전을 벌이다 근소한 차이로 국회의원 당선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각 양쪽 당이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실제로 야당의 원내대표이신 박찬대 의원님께서는요, 선거 이후에 1주택자들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당내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고 그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정리가 되긴 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며칠 있다가 고민정 의원은 폐지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강남 지역을 뺏길 것이냐, 그쵸?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종부세도 그렇고 임대 입법도 그렇고 각 정당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 자,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62.3%예요. 대한민국의 반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반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들은 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떤 공약들로 우리들을 좀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산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공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저희 또이스의 내피셜과 함께 늘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김이사의 내피셜 결론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정치 기호는요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시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시든 생계를 목적으로 하시든 어떤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경제체제는요 위기가 늘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하지만 잘못된 강제정책은요 위기가 아닌 부작용을 불러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통은 서민의 몫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정책이 잘못됐다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정책을 빠르게 수정하고 폐지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입법의 권리를 쥐고 있는 정당의 정치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기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바뀌어야 될 정책들이 바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유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와 그리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정 또는 폐지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되죠.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고통은 늘 존재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비정상은 진통이 있어도 정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것인 것 같아요. 출구가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예정된 미래 여러분들은 먼저 움직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코로나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다 보니 전세 매매 시장이 급상승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 입법이 발의가 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이 됐죠. 하지만 그 정책은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가리지 않고 전세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정상이 되고 과잉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이 시작이 되면서 대량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잖아요. 현재는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요 52주 아니 다음 주부터는 53주째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와 건설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의 민간 분양들 그조차도 분양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움직이실까요?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주택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공시가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부세를 안 내시게 되거나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면은 다시금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나 다주택자 분들이 종부세에 대한 타격을 또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현행 부동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종부세에 대한 이슈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뭐 1주택자는 줄여줘야 된다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이슈가 반복되면은 어쩌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신규 공급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는요 결국에 권세 시장에 대한 공급은 민간 공급의 방법을 늘려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임대 입법의 수정 또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규제를 좀 완화 하지만 이는 너무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결국에 잉여주택들 그중에 제일 나쁜 것들을 매각하시고 똘똘한 거 한 채만 뭐 강남의 대형 평수라든가 역세권 대형 평수
이런 쪽으로 이전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떤 이전의 이슈가 있다면 똘똘한 집 한 채, 그렇죠? 역세권이나 대형 평수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는 결국에 또 양극화를 부르게 될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꼭 사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이슈와 니즈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동수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된다 한다면,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매매가의 갭이 계속 줄어든다 한다면, 곧 이는 매매가의 상승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시장 아직 나쁘지 않을 때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돼서 좋은 것만 가격이 막 오를 때, 어제 올려드렸던 컨텐츠잖아요.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기업 강의 진행 중에 했던 짤막한 부분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살기 편한 집, 10년을 거주해도 괜찮은 집, 그런 기준에 맞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그런 집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집들을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또이스의 내피셜. 오늘도 어떻게 공교롭게 김희사의 내피셜이 또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예고. 자, 이것도 조금 해먹은 내용이긴 하는데요. 사전 청약이 폐지됐어요. 그쵸? 제가 지난 영상, 요 위에 상단에 제가 카드로 지난 영상 볼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또이스의 내피셜이 처음 영상을 만들 때 다뤘던 컨텐츠이기도 해요. 그때 저희가 폐지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말이 씨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전 청약 제도 폐지와 더불어서 올 6월 달에 굉장히 유망한 청약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컨텐츠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약단지 분석 영상들은 늘 좋아하시잖아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 아직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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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